자, 오늘은 페이지 30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일단 애들한테 알리거라. 애들한테 알려라. 자, 페이지는 30페이지 피시고. 자, 시작해볼까요? 자, 페이지 30페이지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어디야? 자, 볼게요.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모일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이제 고3이고 해서 배우는 부분도 두 번째잖아요. 뭐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까지 치면은 세 번째 부분이라서 조금은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화학식 양에서 이 양적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 잠깐 언급을 좀 하고 갈게요. 저번 시간에 개수, 모일수, 그리고 부피비, 그리고 이 분자 수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시 얘기를 좀 해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 지금 반응을 쌤이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갖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을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럼 N2 플러스 3H2는 ENH3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개수를 봤을 때 개수 B죠. 그리고 모일수 B를 딱딱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수 B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대, 그리고 3대, 그리고 2가 된다라고 그랬죠. 보죠. 지금 1, 3, 2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일수 B 보게 되면은요, 이 분자 수비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1몰에 몇 개의 개수의 그 알갱이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개수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가 들어갔으니까 부피 B 또한 1대 3대 2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자수 B도 1대 3대 2도 2가 돼야 될 거고, 모일수 B 또한 1대 3대 2가 돼야 될 거죠.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 안 들리나? 안 들려? 나갔다 들어오세요. 분자 수가 1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분자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 1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1몰이 있을 때 모일수가 1몰이 있을 때 분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23승이고, 그럼 같은 개수는 같은 부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보가드로가 얘기를 했으므로 얘는 부피가 사실은 얼마가 돼야 돼요? 22.4 리터가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B를 내게 된다면 전부 다 1대 3대 2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수비와 모일수비와 부피비와 분자수비는 서로 같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질량과의 관계, 부피와의 관계, 그리고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데, 즉 문제를 좀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질량과의 관계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예제거든요. 페이지 30페이지 그 질량 관계에 대해 나와 있는 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프로페인 22g
완전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 완전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화학식을 세워주는 거죠. 화학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세워주시면 C3H8 플러스 연소시켰다라는 거 누구랑 결합시켰다? 산소랑 결합시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소 결과 만들어지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와 또 뭐다? H2O 다 태웠다 그랬죠. 완전 연소시켜줬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개수비 맞추자겠죠. 개수비 임의로 쌤이 그냥 맞출게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3, 4가 돼야 되겠죠. 5, 3, 4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좀 봐야 되냐면은 얘랑 얘만 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랑 그리고 프로페인 얘 관계를 보면 되죠. 왜? 프로페인이 몇 그램인지 나타냈으므로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하여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지금 모일수비가 몇 대 몇이냐? 모일수비가 지금 1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로페인과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모일수비가 1대 3이죠. 자, 그러면 지금 프로페인이 얼마가 몇 몰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프로페인이 1몰일 때 얼마의 질량을 가지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페인이 1몰일 때 지금 C가 3개고 H가 8개이므로 합치면은 1몰일 때 44g이 됩니다. 44g이 1몰일 때의 질량이에요. 프로페인이요. 근데 지금 22g이 있다라는 것은 몇 몰이 있다라는 거냐면 0.5몰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몇 몰이 있어줘야 돼요? 1대 3이 돼야 되니까 1.5몰이 있어줘야 됩니다.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질량이었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아내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1.5몰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1.5몰의 질량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1.5몰의 질량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몰일 때 이산화탄소는 얼마의 질량을 가지죠? 44g을 가지죠. 그렇다면 1.5몰일 때는 얼마를 가지냐라는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X는 당연히 66g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44가 1이라면 여기에 반틈을 좀 더해서 1.5g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이거 반틈 더해주시면은 22 더해주면 되겠고, 그럼 66g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관계, 몰수를 이용하여 가지고, 몰수비를 이용하여 가지고 우리가 질량을 구해내는 문제를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부피 관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피 관계 보면요. 지금 문제가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은 0도씨 1기압입니다. 왜냐면 이런 조건이 왜 달려 나오냐면,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 부피 같은 경우에는 좀 온도의 영향과 그리고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원체 분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적어서 분자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부피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압력도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세게 가해지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준을 잡고 가는 거죠. 표준 상태라고. 0도씨 1기압으로. 자, 어찌됐든 Na3를 만들려고 하는데, Na3를 10L 만들려 하는데 필요한 N2의 부피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도 역시나 화학식을 적어주는 거겠죠. 자, 보시면 화학식 적어주시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쌤이 예를 들었던 거였죠. H2하고 N2 먼저 적을까요? N2 플러스 H2가 NH3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개수비 좀 맞춰주시면 여기에 3 들어가고 여기에 2 들어가면 딱 맞아 떨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몇 리터 만들려고 한다? 10리터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모일수, 개수비하고 뭐가 같다 그랬어요? 개수비와 부피비는 같다 이지랄병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수가 N2하고 NH3의 개수비가 얼마냐? N2하고 NH3의 개수비는 1대 2다. 고로 부피비도 1대 2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NH3가 10이 되기 위해선, 즉 10이 되기 위 10리터가 되기 위해선 N2 얼마 필요하겠다? 5리터 필요하겠다. 바로 구해 주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부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이 공부 많이 했네. 질량비는 다르죠. 맞습니다. 부피비, 몰수비, 개수비, 그리고 분자 수혜비. 그걸 저번 시간에 했으면 개수비라고 그랬습니다. 개수비. 이게 분자 수혜비예요. 분자 수혜비는 전부 다 같을 수 있지만 화학식에서 질량비는 다릅니다. 기억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질량과 부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량과 부피 관계. 페이지로는 31페이지 하단입니다. 31페이지 하단. 자, 문제 쌤 쭉 읽어볼게요. 표준 상태에서 영도시 일기압이죠. 에서 마그네슘을 갖다가 12.15g을 묽은 염산에 반응을 시켰대요. HCl에 반응을 시켰대요. 완전히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수소의 질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아니고 부피를 구하라 그랬네요. 부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거죠. 질량을 가르쳐 줬을 때 부피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질량과 부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세 문제를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요. 질량 관계, 양적 관계에서. 두 번째는 부피 관계.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질량과 부피 관계 이렇게 봤습니다. 받는 게 아니고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역시나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역시나 화학식 세워준 겁니다. 화학식. Mg랑 HCl을 반응시켰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H2보다 작기 때문에 MgCl 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H는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되죠.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린다. 그럼 여기에서요 그 개수비를 저희가 구해줘야 되는데 바로 적어서 가볼게요. 바로 적어서 가면은 여기에다가 2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화학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마그네슘과 그리고 수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마그네슘 1몰이 반응을 했을 때 수소가 1몰 만들어지죠. 마그네슘과 수소는 1대 1의 개수비를 가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1대 1의 부피비를 가진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마그네슘이 몇 몰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마그네슘이 몇 몰 있는지를. 그럼 마그네슘이 지금 여기서 몇 몰이 있냐면요. 마그네슘의 질량은 24.3이라고 그랬죠. 마그네슘의 원래 원자량은 24.3이죠. 24.3이네요. 24.3g입니다. 1몰의 질량이요. 자, 그럼 여기에서 12.15g 있다 그랬으니까 반틈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얘가 0.5몰 있는 거잖아요. 0.5몰 있는 거고, 그럼 여기도 역시나 수소도
0.5몰이 있어줘야 되겠죠. 개수비는 몰수비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0.5, 0.5 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쉽게 구해줄 수 있겠죠. 수소가 0.5몰 있을 때 몇 g이냐 이렇게 되겠죠. 수소가 0.5몰 있을 때 부피니까 몇 리터냐 이렇게 되겠죠. 수소 0.5몰의 부피는 1몰일 때 무조건 22.4리터니까 1몰일 때 22.4리터니까 0.5몰이라면 당연히 11.2리터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그죠? 왜 수소가 0.5몰이냐고? 팅신아. 내가 지금 채팅방을 못 봐갖고 지금 다시 봐야겠다. 잠시만. 몰수비랑 예. 좋단다. 우악 내린다. 마그네슘이 2몰 아이가? 왜 수소가 0.5몰이야? 마그네슘하고. 자, 들으세요. 마그네슘이 12.15g 있다 그랬죠. 마그네슘이 12.15g 있으면은 마그네슘의 1몰의 질량이 24.3g이라고요. 그럼 얘 반이잖아. 그럼 0.5몰 있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수비 구하면은 마그네슘이랑 지금 수소가 1대1로 반응하고 있잖아. 마그네슘이랑 수소가 1대1로. 근데 지금 실험에서 집어넣는 마그네슘이 0.5몰이잖아. 왜? 1몰의 질량의 반틈이니까 0.5몰이 되겠지. 그러면 그 0.5몰이 반응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수소도 당연히 0.5가 돼야겠죠. 왜? 1대1의 비를 가져야 되니까. 개수비랑 부피비랑 몰수비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얘는 0.5라면 얘가 0.5가 돼야겠죠. 뭐가? 수소가. 그러면 수소가 0.5일 때 몇 리터인지 구하면 되는 문제였잖아. 수소 만들어지는 부피 구하라 그랬으니까 0.5몰일 때 만들어지는 부피는 11.2리터가 되겠다라는 것이. 오케이. 자, 됐고요. 그 자세하게 막 이렇게 수능형 문제를 풀이하고 하는 건 저희 주말에 있으니까 그 시간대 더욱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어디 피시냐면요. 페이지 54페이지 피세요. 양적 관계에서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주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양적 관계가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쌤이 지금 기본형만 풀었지만 꼬아서 나오면 굉장히 여러 형태, 수학처럼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는 애들은 주로 수학을 더 잘하는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쌤 지금 사무실 앞에 저기 폭주족이 지나가갖고 시끄러워 뒤지겠습니다. 아, 저런 애들 다 꿀밤 한 대씩 매기갖고 오토바이 다 때려 부수고 집에 보내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페이지 54페이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자, 일단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거의 형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원자라고 하는 형태는 어떻게 생겨 처먹었냐?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플러스랑 아무것도 안 띄고 있는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들이 돌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원자 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죠? 원자 핵은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나뉘는데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고 중성자는 아무것도 안 띄고 있는 애들이다. 그리고 전자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다? 전기적
중성 상태다. 뭔 개소리냐?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항상 같다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플러스도 안 띄고 마이너스도 안 띄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커크 다운 커크는 그건 좀 나중에 하고 그 다음 시간이나 하고 앞서 나가지 말고 나대노. 자, 어찌됐든 이래 보시면 그걸 알아야 돼요. 저희가 사실 이루고 있는 알갱이는 이렇지만 발견되는 순서는 좀 거꾸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알갱이는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 알갱이를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작은 알갱이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 원자, 핵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 핵 중에 양성자, 중성자는 또 나중에 발견되게 되고 그러한 순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전자입니다. 전자. 누가 발견하냐면요.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죠. 톰슨.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통해서 발견하냐면은 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알아둘 것이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음극선을 쌌더니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광선이기 때문에 직진하려고 하거든요. 음극선 첫 번째 직진성, 빛이기 때문에 빛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직진을 하려고 한다. 두 번째, 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질량을. 쌤이 그 그림을 전부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서 어떻게 그냥 얘기로 할게요. 그 넓은 책이 있으니까 음극성을 쌓았더니까 그 앞에 바람개비를 놔뒀죠. 그러니까 바람개비가 돌았죠. 그럼 부딪혔고 돌았다. 즉 이 물질을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부딪혔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음극선은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이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다. 왜? 음극선은 직진하려고 하는데 그 직진하는 거 옆에 마이너스를 놔두니까 마이너스의 반대쪽으로 휘어져 버리는 거죠. 마이너스의 반대로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청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전자들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광선인데 마이너스 전자들이 움직여가지고 전체가 움직이는 광선이었다. 이게 빛인데 마이너스 전자로 이루어진 빛이다. 전자로 이루어진 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자는 빛이다 보니까 직진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제 마이너스가 밝혀진 거예요. 즉 전자가 밝혀졌죠. 그래서 그 원자 구조가 좀 수정이 되어 됐습니다. 원자 구조가 좀 수정이 되어 됐었어요. 그 뒤에 가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거지만 옛날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초안을 제시했어요. 옛날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러한 그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만한 관측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제일 처음에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제일 처음에 제시할 때 그냥 동그라미를 제시를 해요. 원 모양일 것이다. 근데 얘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을 이루고 있는 입자인 전자에 대해서 밝혀냈죠.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톰슨은 물질이 그 전자가 원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원자라고 하는 형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분명히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것 안에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가 박혀져 있을 것이다. 마치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듯이. 그래서 저희가 그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줬죠. 푸딩 모형.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나오죠.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저 페이지 55페이지 맨 위에 그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죠. 이걸 쌤이 그릴 수는 없으니까 금속을 얇게 떴는 걸 여기 놔두고요.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쏩니다. 알파 광선을 쏴요. 이 알파 광선 안에는 알파 입자가 들어있는데 알파 입자는 무슨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다?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알파 입자를 갖다가 쐈어요. 쏘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이 2가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튕겨져서 나오는 애들 있습니다. 튕겨져서 나오는 애들. 각각 이렇게 띄고 있는 그런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튕겨져서 나왔다라는 것은 튕겨져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에 알파 입자가 부딪혀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원자 안에 원자라고 하는 형태는 이렇게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가운데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을 것이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가운데가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자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가 들어있을 거고 걔한테 부딪혀서 튕겨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이 빈 공간이니까 뚫고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은 알파 입자들은 거의 튀어나오지 않고 금속방을 통과한다.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아, 그러면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가 있으면 전자는 주변에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랑 원자핵이 붙어야 돼요.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정기적으로 인력을 가지기 때문에 갖다 붙어야 되겠죠. 근데 붙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전자가 가만히 있는 형태가 아니라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즉 돌고 있을 것이다. 공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억이 좀 납니까? 그래서요, 지금 페이지 55페이지에 맨 가운데 금속박 실험에 왼쪽 그림이 있고 오른쪽 그림이 있어요. 오른쪽 그림, 왼쪽 그림부터 보면요, 이건 톰슨의 원자 모형에 근거해서 실험한 실험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튕겨져 나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죠? 튕겨져 나오는 애들이 왜? 빈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튕겨나오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래서 플러스를 띤 대부분의 물질이 전체 골고루 퍼져 있으므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원자를 그대로 통과하고 일부가 약간 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원자와 원자 사이의 빈 공간을 통과하고 대부분이 휘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시면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3. 실험 결과로 제안된 새로운 모형. 알파 입자가 무거운 원자 핵에 부딪히면 튕겨나가고 원자핵 근처에 지나면은 원자핵 근처를 지나면 원자핵 전하를 반발하게 돼서 크게 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딪힌 애는 튕겨나가고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 애는 알파 입자라는 게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에 밀어내는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애들은 그냥 뭐다? 그냥 빈 공간이 많아서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궤도 모형이죠. 이게 궤도 모형. 마이너스 전자가 마치 태양, 궤도 모형 아닙니다. 궤도 모형. 뭐랄까노? 낚일 뻔했네. 이건 행성 모형이에요. 행성 모형. 왜냐면 태양 주위를 이 행성들이 공전하듯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 그래서 행성 모형이다. 행성 모형. 궤도 모형은 보호가 제시한 거죠. 보호가. 그건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자, 그래서 러더퍼드의 모형 봤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골트슈타인. 골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공방전관에 소수의 기체,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고전압을 걸어줬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하고 이것을 양극선이라고 했다. 양극선. 러더퍼드, 이 양극선이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실험을 했는 거냐면 수소를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수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중성자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중성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양성자 한 개 있으면 이게 수소잖아요. 수소. 이러한 수소 기체를 갖다가 그 저기 수소 기체를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전압을 걸었대요. 전압을 걸었으니까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는 밀어낼 것이고 마이너스 쪽으로 끌어당길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 쪽으로 얘들이 이동하더래요. 아, 그러면 이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양성자라는 생각은 못하고 이 양극선이라고 해서 음극선의 반대 성질 플러스를 띄고 있는 빛일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 그 다음에 나왔던 러더포드가 또 얘기했죠. 러더포드가 양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즉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에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음극선에 전자가 들어있듯이 양극선에도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가 들어있는데 걔가 양성자다. 양성자를 밝혀냅니다. 원자 핵을 밝혀냈던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 골트슈타인이 발견했는 양극선을 이용해서 저기 양성자를 밝혀내죠. 그 밑에 있는 실험이죠. 실험. 실험 보시면 되고요. 중성자의 발견. 체드윅이 베릴륨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중성자를 발견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양극선이 왜 높은 전압을 걸어야 되는지 압니까? 양극선에 왜 높은 전압을 걸어야 되냐면 수소 원자라 그랬죠. 수소 원자면 수소 기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전자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높은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전자가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양성자만 있게 되는 거죠. 즉 수소 이온 상태가 돼 있어요. 수소 이온. 플러스를 띄고 있는 수소 이온, 양성자 한 개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일정한 흐름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 버리게 되면은 중성이기 때문에 얘들이 뭐 플러스, 이쪽에 플러스 전기를 걸고 여기 마이너스 전기를 건들 얘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높은 전압을 걸어버리게 되면 전자가 여기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플러스를 띄게 되고 플러스를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게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 쪽으로 얘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물질 앞에다가 형광 물질을 이렇게 놔두면 부딪혀갖고 이렇게 형광 물질이 발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실험이에요. 그런 실험. 자, 됐고 넘겨가지고 페이지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봤으니까 우리 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양성자, 원자 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존재한다고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존재하는데 원자의 종류를 결정짓는 건 누구예요? 원자의 종류를 결정짓는 건 양성자죠. 양성자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다른 원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명이었지. 어찌됐든 양성자라고 하는 놈이 원자의 종류를 결정지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자 번호를 갖다가 매길 때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매겨주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원자라고 하는 형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중성 원자일 경우에 그래서 전자 수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자 번호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 수는 중성자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성 원자에서 잠시만요.
쌤 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 전화 좀 돌리고 왔어요. 자, 양성자, 중성자 봤고요.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해줄 때 한결 더 좀 표현을 일단 질량수도 보고 좀 얘기를 할게요. 그 표현은 질량수를 매길 때 우리가 뭐랑 뭐를 가지고만 매긴다? 전자를 절대로 포함하지 않고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수를 가지고 뭐를 매겨준다? 질량수를 매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x라고 하는 놈의 원소가 있다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옆에 정보를 적어줄 때 여기다가 원자 번호를 적어주고요. 즉 양성자의 개수를 적어주고요. 상단 부분에다가는 질량수를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쳐서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몇 개 있는지 그 원자의 개수를 오른쪽 하단 부분에 적어주고 이 위쪽 부분엔 이온수를 적어주죠. 이온수를 적어주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배웠는 것 중에 그 중성자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중성자라고 하는 형태가 왜 필요해요? 중성자라고 하는 형태가 필요한 이유는 플러스 양성자들이요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한다고. 양성자들끼리 밀어내리는 반발력을 가지죠. 그 반발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성자의 개수도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 거죠. 그 뒷부분에서 더욱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에 61페이지 펴주세요. 61페이지. 그렇지, 기용이 대답 잘했다. 61페이지 펴주시면은 원소의 기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거 얘기하기 전에 막 바로 얘기를 해버리죠, 뭐. 그래서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한 10번 정도 때까지 원자 번호가 한 10번 정도 때까지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1대1로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양성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원자 번호가 10번이라면 양성자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원자 번호가 한 70번, 80번 이 정도 돼갖고 무거운 원자 핵 있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의 비율로 있어줘야 돼요. 중성자가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요. 자, 일단 쭉 가볼게요. 쌤이 그 61페이지 그리고 62페이지 내용 쭉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우주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고양이가 계속 쌤 밑에서 알짱알짱 거려가지고 놀아달라고. 참 귀여워가지고. 꺼져라. 꺼져 이 새끼. 꺼져라고 이씨. 확 그냥. 자, 보겠습니다. 자, 미안하 너. 미안. 좀 이따 놀아줄게. 자, 원소의 기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소의 기원. 자,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저희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배워서 빅뱅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대폭발 우주론. 우주라고 하는 형태는 점과 같은 형태였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게 폭발하게 된 거죠. 폭발하게 되면서 이 안에 이제 있던 것들이 에너지와 그리고 물질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물질은 6개의 쿼크 그리고 6개의
경입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쿼크끼리 합쳐지면서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 쿼크 6개 종류 중에 우리 2개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업쿼크하고 다운 쿼크하고. 그래서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쿼크 2개와 다운 쿼크 1개, 중성자는 업쿼크 1개와 다운 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얘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그리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플러스 3분의 2가 2개, 마이너스 3분의 1을 1개 합치면은 그래서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랬고, 얘는 거꾸로 플러스 3분의 2가 1개,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합치면은 0 전하량이 없다 그랬죠. 중성자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양성자, 중성자까지 만들어지고 양성자들, 중성자들 합체해가지고 나중에 뭐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원자 핵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게 언젠데요? 폭발 3분 이후에.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나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폭발이 일어나고 3분이 지났을 때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근데 어떤 원자 핵이 만들어지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원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하면 헬륨 같은 경우에 질량수가 4예요. 원자 번호가 2번이고 고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붙어있다는 거. 질량수가 4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 2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양성자와 중성자 이 한 개들이 결합을 해갖고 뭐가 중수소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중수소. 자, 요거 얘기하려면 우리가 동위원소 살짝 얘기 좀 해줘야 되겠죠?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데 질량이 다른 애들을 얘기해주죠. 그래서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쌤이 수소를 가볼게요. 수소를 가볼게요. 수소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소를 얘기할 때요. 뭐는 전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양성자는 전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는 전부 다 한 개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성자가 다른 거예요. 중성자가 아예 없을 수 있고 1개가 있을 수 있고 2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질량수를 갖다 따져보면은 질량수는 얘는 1, 얘는 2, 얘는 3이 되겠죠. 야, 임마가 자판을 눌러가지고 내가 좀 이따 눌러준다고 그랬지. 새끼가. 자, 자판 눌러가지고. 자, 계속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부 다 양성자를 1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수소라고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질량이 다른 거죠. 질량은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죠.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동위원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 게 중수소라고요. 중수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합체해서 그 중수소를 만듭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양성자 1개에 중성자 1개 있는 형태죠. 얘가 헬륨 원자 핵이 되기 위해선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가 또 결합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2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양성자가 먼저 결합해주냐, 중성자가 먼저 결합을 하느냐. 그럼 양성자가 먼저 결합하는 경우와 중성자가 먼저 결합하는 경우를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 양성자가 먼저 결합을 했다면은 양성자가 2개에 중성자가 1개인 즉 3중수소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원자 번호는 1번인데 질량수가 3이죠. 지금 중성자가 2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양성자가 1개 더 갖다 붙어가지고 질량수가 4고 원자 번호가 2, 즉 양성자의 개수가 2인 안전된 형태의 헬륨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먼저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헬륨이 되긴데요. 양성자가 일단, 있으면 거꾸로 얘기했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양성자가 먼저 결합한 거고, 얘는 지금 중성자가 결합한 겁니다. 중성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참, 제가 그 고양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갈게요. 다시. 자, 중수소에서 양성자가 먼저 결합하느냐, 중성자가 먼저 결합하느냐. 양성자가 먼저 결합하게 되면은 헬륨인데, 즉 양성자가 2개니까 헬륨인데 중성자가 1개죠. 불안정하잖아요. 왜? 양성자끼리 밀어내는 청력을 이 중성자 1개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빠르게 중성자 1개가 더 결합해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질량수가 얼마예요? 3이고 그리고 원자 번호가 2번인 애가 되는 거죠. 불안정한 형태의 헬륨이 되는데 여기서 빠르게 중성자가 결합해주면은 헬륨이 질량수가 4고 원자 번호가 2번, 즉 중성자가 2개인 안정된 형태의 헬륨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다시 중성자가 먼저 결합했을 경우 중수소에 중성자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요, 양수소죠. 왜? 양성자는 1개니까. 근데 중성자가 2개 되니까, 중성자가 2개가 되니까 지금 3중수소 되겠죠. 그래서 질량수는 3인데 원자 번호가 1번인. 그래서 이 중성자가 2개라는 거죠. 중성자가 2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양성자가 따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안정된 형태의 헬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헬륨 만들고 헬륨보다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들은 언제 만들어지게 돼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한참 뒤에 별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수소가 헬륨이 되는,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원소가 합쳐져 가지고 질량이 큰 원소가 되는 이러한 반응을 저희가 핵융합 반응이라 불러주잖아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밀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죠.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빅뱅설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이 일어나고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폭발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요,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부피가 계속 커진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한정적이고 부피가 커진다라는 것은 이 같은 열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더 넓어지는 이 부피를 데워야 된다라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헬륨 이후로는 우주 자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별이 만들어진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자, 뒤로 넘겨갖고 페이지 62페이지. 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수소 원자 핵 만들어지는 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 얘는 폭발 몇 분 뒤에? 3분 뒤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중성 원자, 즉 원자 핵이 전자를 포함하는 형태는 언제가 지나가야지 되냐? 38만 년이에요. 38만 년. 38만 년이 지나가야지 원자가 만들어져요. 즉 우주의 온도가 점점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1000켈빈이라고 하는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원자 핵이 전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원자 핵이랑 전자는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온도가 높게 되면은 전자가 열에너지를 많이 가져가지고 점점점 바깥쪽 궤도로 나와 있겠죠. 즉 원자 핵에서 분리되어 나와 있다고요. 분리되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원자 핵이 전자를 포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빛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 빛은 있죠. 빛이 직진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빛이 직진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자를 포함하지 못했다라는 건 전자가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그럼 이 얘는 지금 어떤 상태다? 개나된다. 개나된다.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 움직이는 전자에 부딪혀가지고 산란돼 버려요. 빛이 직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자가 개나되고 있었고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38만 년 이전에는. 그래서 이 마치 그 빛이 직진을 할 수 없으니까 안개가 끼는 것처럼 불투명한 우주였어요. 불투명한 우주였죠. 근데 38만 년이 되면서부터 원자, 핵이 전자를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온도가 떨어져서 1000켈빈이 됐거든. 이때 온도가 됐을 때 원자, 핵이 전자를 포함하게 되고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빛이 뭐 할 수 있어요? 빛이 직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때 만들어진 빛이 모든 우주로 쫙 퍼져나가게 돼요. 모든 우주로 쫙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최초로 직진을 할 수 있었던 빛이죠. 그 빛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우주 배경 복사라 불러주죠.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라 불러주고 이때 드디어 투명한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38만 년 때. 그죠? 그리고 우주 복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코비라고 하는 인공위성가, 맞나? 코비 한글로 쓸게요. 코비. 이름 참 무식한 게 티가 난다. 코비와 맵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이 우주 보행 복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세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정리됐습니까? 그럼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건 우주의 역사가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지나왔냐가 아니라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잖아. 그럼 지금 수소까지 만들어졌다고 어찌됐든 간에 수소 원자까지 만들어졌다고. 원자 핵은 3분 때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는 이때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언제 만들어졌냐 이거죠.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코비 WMAP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우주의 물질이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더라. 불균일하게 배열되어 있더라. 물질이 불균일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그럼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적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많이 있는 쪽의 질량이 적게 있는 쪽보다 크기 때문에 인력을 더, 만류 인력이 세고, 즉 중력을 더 세게 가지게 되고 얘들을 다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운이라고 하는 마치 구름과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그건 얘가 나중에 원시별이 되고 그게 별이 되죠. 별. 요 부분은요 있잖아요. 쌤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고2 수업할 때 되게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걸 올려놨어요. 그거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쌤 이거 저 까먹어갖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되게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그거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축약을 하고 갈 테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죠. 성운들이 모여서. 우리는 별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제일 큰 상태인 주계열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주계열성 내부에서는 수소가 다시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팽창하려는 힘이고 핵융합 반응 에너지는 중력 같은 경우에는 수축하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와 그리고 핵융합 반응 에너지가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죠.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였는데 내부에 수소가 다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핵융합 반응이 수소가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이 지금 태양도 똑같아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수소가 이제 다 떨어진 것 하면 뭐밖에 안 남아요? 헬륨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별이 죽기 시작합니다. 주계열성이 끝나고 적색거성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고성이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차이가 뭐냐? 질량입니다. 질량이 태양의 10배 미만이면 적색거성이 되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면 초고성이 됩니다. 차이가 뭐냐? 헬륨까지 핵융합 반응을 해서 탄소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탄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탄소와 산소까지가 끝이에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갖고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탄소와 산소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탄소로만 이루어진 백색 외성이 돼서 죽은 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초고성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커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계속 놀라요. 계속 놀라가지고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탄소에서 탄소가 막 핵융합하고 마그네슘, 규소 막 쭉쭉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철까지 만들 수 있고 철보다 무거운 원자는 여기서 안 만들어지거든요. 원자핵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냐? 초고성이 이렇게 계속 쭈그러들려는 힘만 있는 거죠. 핵융합 철까지 만들면 더 이상 못 만드니까, 핵융합 반응으로 못 만드니까 쭈그러들리는 힘만 있는데 이 쭈그러들려는 힘 때문에 별이 터져버려요. 그걸 초신성이라 부르죠. 초신성 단계가 됐을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그때 이 에너지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주로 뿌려지게 되죠. 그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블랙홀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만들어지는데 그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는 애들이라 그랬는데 초고성이 만들어지는 태양의 질량이 10배 이상인데 태양의 질량이 20배에서 30배 정도 넘어가는 애들은요. 이게 터져버리면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때 블랙홀이 만들어지고요. 수배에서 30배 미만이 되는 애들은 블랙홀 정도로 만들 수는 없고 중성자별을 만들어요. 가운데 중성자만 남게 되는 중성자별을 만들고 그냥 죽어버려요. 질량 차이죠. 20배에서 30배 넘어가면은 중성자별, 그리고 20배에서 30배가 넘어가버림, 20배에서 30배 미만이면 중성자별이 돼버리고, 그 무거운 원자 핵들이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상 돼버리면, 20배에서 30배 이상 돼버리면 그 가운데 블랙홀을 만들어갖고 주변 물질을 싹 다 끌어당겨 버리죠. 자, 이렇게 돼서 우주에 지금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주변에 볼 수 있는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쌤이 니들이 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빨리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1시간 분량으로 수업을 했는 게 고2 파트에 쌤이 방송국에 올려놨으니까 쌤이 저 옛날 거 까먹었고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거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홀 이지랄 죽여불라. 수고하셨습니다.